안녕. 자, 이제 임의론 계열의 거시적 이론입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인데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별거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엄청 중요하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죠. 그죠? 조직 관리자는 어느 정도 환경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조정 통제하는 또는 최소화하는 이른바 소극적 전략으로서 분류, 형평화, 성장, 예측 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이론은 일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일반 환경과의 관계고, 자원 의존 이론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제어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엄청나게 적극적인 관점이죠. 조직은 능동적 존재이고 내부의 의사결정 및 전략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일반 환경이 아니라 과업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과업 환경과의 관계고, 경쟁,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병 등을 우리가 자원 의존 이론에서 하는 대표적인 전략이죠. 자, 자동차 회사에서 예를 들면 세계화라는 글로벌한 경쟁 체제에서 우리 이제 디자인이 엄청 중요해진다. 자, 이러한 세계화라는 일반 환경에 대응해서 디자인이 강조되니까 이 자동차 회사가 디자인 인력을 더 많이 채용했다는 거죠. 디자인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서 앞으로 디자인의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형적인 성장 전략이죠. 근데 이 자동차 회사와 라이벌 경쟁차 회사가 요즘에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엄청 잘 팔려요. 그러면 A라는 자동차 회사와 경쟁차인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이 A라는 자동차 회사는 이 B라는 경쟁차 회사를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 경쟁자는 일반 환경입니까? 과업 환경입니까? 경쟁차는 과업 환경이죠. 그죠? 과업 환경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쟁차 회사의 디자이너를 영입을 해버려요. 아니면 이 회사를 그냥 돈 주고 사버립니다. 또는 합병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는 과업 환경에서 경쟁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거죠. 합병을 하는 거.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죠. 여기는 소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전략적 선택이론은 일반 환경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전략이라면, 자원 의존 이론은 과업 환경에서 능동적인 희소 자원에 대한 제어력과 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취한다는 거죠. 자, 공동체 생태학은 우리 집단적 노력, 예를 들면 왜 약사는 약사 혼자 일하지 않고 정부에 대응하지 않고 약사협회, 의사는 의사협회,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건설사도 건설사협회, 이런 협회라는 이 공동체를 왜 만들었을까요? 정부라는 외부 환경에서 변호사나 건설사나 의사나 약사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한다든지 제한을 가하면 이 의사 한 명, 약사 한 명이 건설사 회사 하나가 정부에 대응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죠. 그럴 때 공동체를 만들어서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조직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모이면 불균형적인 것을 대응적으로 바꿀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협회를 만들어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안정적이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조직의 내적 논리,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제어력,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전략이라는 조직 내부적인 노력들, 내적 논리를 강조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요거는 두 개는 개별 조직의 관점이라면 공동체 생태학은 조직, 집합, 조직, 군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거시조직 이론을 이렇게 우리가 했던 4분법이 아니라 6분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요게 조금 애매해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봤던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이른바 임의론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수동적 적응론이 나와 있죠. 그죠? 완전히 진짜 여기는 조직의 자율성이 빵이에요. 빵.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조직군 생태학, 이른바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 근데 여기는 조직의 자율성이 100이죠. 에이, 조직이 100%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 근데 수동적 결정론은 결정론도 아니고 임의론도 아닌 중간적인 점,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지만 조직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직의 자율성 인정하니까 이쪽에서 구면 되죠. 그리고 환경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론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상황적합이론이나 제도화이론, 사회문화적 요구에 대응하는 제도화이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결정론도 완전히 임의론도 아닌 우리 수동적 적응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정보사회, 더 나아가 이제 지능정보사회를 공부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에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조직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를 봤고요. 조직 설계의 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조직 설계 원리로 사용되는 관료제와 관료제의 극복을 위한 탈관료제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조직에서 조직 구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봤습니다. 환경은 이론적 내용으로서 환경의 유형과 환경의 변화 정도, 그리고 그런 환경 변화에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개별 조직이냐 조직군이냐에 따라서 거시조직이론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변화에 가장 최근의 변화 중에 유의미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정보사회라는 3차 산업혁명 또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PC라면 4차 산업혁명은 AI, IoT,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엄청나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모바일 온리 시대에 살고 있죠. 모바일. 그래서 이거 쭉 앞에 따서 AICBM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전기기관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이 개발한
전기, 3차 산업혁명은 PC, 4차 산업혁명은 AI, ICBM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포디점적 방식이죠. 생산자 구분됐죠. 계층제. 그러나 정보사회는 20세기 후반 포스트 포디점,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 포디점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소품종 대량 생산인데 그죠? 획일적이죠. 획일적인 세상이라면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 프로덕트와 컨슈머의 결합입니다.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인 거죠.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면서도 또 영상을 소비하는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도 생산적 소비자가 될 수 있죠. 자, 대의민주라면 이제 전자투표 등을 통해서 직접민주주의로 변화시켜 나간다. 요즘에 이거보다 임비테크하죠. 자, 그러면 지식정보사회. 일반적으로 정보사회, 정보화사회, 지식정보사회 요 세 개는 그냥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사용하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지능정보사회라고 보통 요즘에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좀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요 사회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면 그죠? 정보사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더 확장된, 더 뛰어난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정보사회 또는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떤 조직이 등장할까요? 우리 배웠죠. 린덴의 연매 없는 조직. BPR, 업무 과정을 근본적이고 극적으로 바꿔서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후기 기업가 조직, 신속한 행동, 창의성, 탐색, 신축성, 고객과 밀접한 관계. 그래서 규모는 크지만 신속, 창의, 탐색, 제공과 고객과 밀접한 관계. 삼nhập 조직, 이파리가 세 개죠. 소규모로 유지하면서 산출을, 우리 직원은 소규모인데 산출은 극대화한다. 그죠? 그래서 소규모로 전문직 근로자가 있고요. 계약직 근로자가 있고 신축적인 권력자.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세 가지의 이파리로 만든다는 거죠. 계약직 근로자들을 얼마든지 많이 뽑아서 신축적 근로자를 얼마든지 많이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직원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계약직이라든지 신축적인 임시직 근로자를 많이 뽑아서 산출의 극대화는 유지할 수 있겠죠. 삼nhập 조직, 조직의 이파리가 세 개다. 직원은 적지만 산출은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것이 최근에 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혼돈이론은 비성형, 비선형 또는 나비효과라는 혼란에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것이죠. 됐습니다. 교차 다기능 조직은 한 조직 내에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설계했다는 거죠. 설계하는 부서, 생산하는 부서, 자재를 만드는 부서, 판매하는 부서, 또 밑에 이렇게 계속 만들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가 새로운 어떤 연구 모임을 전자, 옷,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자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이러한 다양한 연구 모임을 만들게 되면 마치 조직에 꽃이 핀 것 같죠.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자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연구 모임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기능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 다기능 조직을 만든다. 가상 조직은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가상 공간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가상 조직. 그죠? 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은 전형적인 가상 조직이죠. 한편 가상적이라는, 상상적이라는, 예를 들면 올스타 팀, 예를 들면 야구 국가대표 팀은 실제로 각 대학이나 또는 프로야구 팀에 있던 애들이 중에 잘하는 애들이 이번에 가상적으로 우리가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뛰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특히 프로야구에서 올스타 팀은 그날 하루만 존재할 팀이잖아요. 그죠? 마치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천군 백군은 그날 하루만 그냥 학생들을 가상적으로 천군 백군으로 나눈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그날 만드는 조직. 우리 스타디 할 때도 1조, 2조, 3조 이런 것도 전형적인 가상 조직이죠.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그죠? 이런 가상적이다, 임시적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가상 공간에 존재한다, 물리적 경계가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공동화된다, 도시가 공동화된다. 홀로 아웃. 이만큼 옛날에는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만 핵심 기능으로 하겠다. 요거는 그냥 저렇게 업체한테 내보내고, 요것도 저쪽 업체한테 내보내고, 이것도 이쪽 업체한테 내보낸다. 이렇게 전부 다 있던 정부의 또는 조직의 기능을 구멍을 뻥 뚫어서 바깥으로, 홀로 아웃, 바깥으로 내보냈죠. 그죠? 이렇게 경우에 이것을 공동조직이라고 합니다. 한 자체 완결적인 이것을 하나의 묘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묘들별로 조직을 편제했다 그래서 묘들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정보화에서 나타나는 우리 정부의 대표적 움직임은 역시 전자정부죠. 당연히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문제에 대응하죠. 차별화되고 고급화된다. 탈관료제적, 상명하복이 아니죠. 탈관료제. 시민들이 요구할 때. 정부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죠. 시간, 공간, 거리의 제약이 없다. 그죠? 이른바 24시간 인터넷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운영이 아니라 탈관료제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탈관료제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정부는 능률형 전자정부, 능률형 전자정부와 서비스형의 전자정부, 민주형의 전자정부가 있는데, 자, 이것이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정부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ICT, 정보통신기술의 줄임말이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업무 과정, 예를 들면 내부죠. 전자결제를 한다든지 전자문서 교환을 한다든지 정보를 공동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방금처럼 24시간 열린 서비스 제공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 행정 내부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겠죠. 먼저 내부의 업무 효율성,
전자결제, 전자문서교환, 정보공동이용.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전자민원, 전자조달. 그런데 서비스형이죠. 근데 민주형은 시민 참여. 이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전자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전자적 정보 공개나 전자 참여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방금 내부 이쪽을 백오피스라고 합니다. 백오피스. 내부. 그죠? 내부 과정의 개선. 당연히 이제 정보 시스템을 깔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이름이 온나라 쓴다. 온나라 시스템. 이 사람, 디지털 예산의 시스템. 전자 문서, 이메일, 전자 일렉트로닉 데이터 또는 다큐멘트 인터체인지. 전자 문서 교환입니다. 전자결제, 키오스크, 무인행정 발급기 있죠? 무인행정 발급기. IRM, 정보자원 관리입니다. 정보자원 관리. 정보를 인포메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언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일련의 계획. 정보자원 관리. 설명을 안 써놨네, 그죠? 정보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그죠? 특히 이제 이 정보자원 관리를 주도하는 사람을 CIO라고 합니다. 이른바 Chief Information Office. 우리는 이제 정보화 책임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지능정보화 책임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하여튼 뭐 정보화 책임관이다. 지능정보 책임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능정보화 책임관. 됐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글을 쓸 수 있는 거, 리터러시죠.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정보 공동이용, IRM, 업무과정 재설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정보 공동이용, 쉐어하는 거죠. 정보를 공동이용한다. 뭐 예를 들면, 그죠? A 기관이 여권, 갑이라는 사람의 여권을 발급하는데 7개의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할 때, 옛날에는 갑한테 7개의 문서를 떼오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A라는 여권 발급기관이 7개 기관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쉐어.go.kr에 요청을 하면 이 기관이 7기관에서 갑이라는 사람의 필요한 정보를 싹 다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인한테 그죠? 전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민원인한테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요구하면 그게 전자정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민원인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 민원인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전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집중형의 하드웨어, 데이터 서비스를 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합전산센터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통합하고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클라우드, 구름과 같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IT 자원들이나 또는 여러분이 저장했던 사진, 문서 등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자, 프론트 오피스는 방금 봤던 것처럼 전자적 행정 서비스. 그죠? Government to Custom, Citizen. 이런 말이 줄임말이죠. 그죠? 요즘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죠? 전자민원, 민원24.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죠. 그죠? 민원.go.kr도 있지만, gov.kr에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책 정보가 제공되고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 서비스. 그리고 옛날에 민원.go.kr. 그래서 지금은 정부24라는 앱으로 물론 민원24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시 포괄하는 서비스로서 gov.kr, 정부24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포털 사이트는 epeople.go.kr이고요. 전자조달은 G2B, 나라장터 G2B. 자, 통관입니다. 통관이니까 패스, 그죠? 유니패스, 유니패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open.go.kr 신문고를 했고요. 전자참여는 여기 나와있죠, 그죠? 자, 법제도 기반입니다. 전자정보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밑에 전자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제 2020년, 2022년에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없어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됐습니다. 지금 전자정부의 업무는 여기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조금 중요하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자, 유엔은 전자참여 프론트 오피스죠. 이제는 민주형의 전자정부가 강조돼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능률형이나 서비스형은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민주형의 전자정부를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로서 전자 참여가 중요한데, 자, 우리 낮은 단계는 이 인포메이션, 요즘에 이제 파티페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협의, 참여,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일방적으로 원웨이, 일방향적으로 정부가 무슨 소식지를 보내준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소식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참여는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한다. 채팅을 한다는 것은 쌍방향적이죠. 주고받는 거죠. 그죠? 원웨이, 투웨이. 실질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결정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결정의 단계죠. 그래서 정, 협, 결 위로 올라갈수록 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그죠? 자, 2009년 개정된 전자정보법에서는 우리 전자적 처리는 웬만큼 됐으니까 이제 삭제되고요. 운영 외주,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전자정보 업무를 좀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아웃소싱을 많이 줬는데, 이제 아웃소싱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을 금지는 아닌데, 이제 아웃소싱만을 주면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최대한 자제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웃소싱, 운영 외주의 원칙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고 시스템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도죠. 이제 체계적인 범정부적인 설계도에 근거해서 아키텍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중복 투자 및 방지를 하고 상호 운용성,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상호 운용성을 정리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당사자의 존중 원칙을 신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정보사회의 역기능,
우리가 정보 사회가 되면 될수록 개인의 어떤 신상 털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가 많아지고요. 정보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 불리하죠. 그죠? 이른바 정보 격차 또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프라이버시죠. 개인정보. 그죠? 프라이버시는 학문적 용어고, 이 프라이버시 중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라 해서 보호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그리고 작년에 2021년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작년이 작년이 아니죠. 2021년. 작년 맞네요. 그죠? 2021년에 중요합니다.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약간의 독립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ECD, EU 등, 특히 EU가 GDPR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나라와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GDPR이라는 원칙을 정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각 나라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 소속의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별 처리 제한, 영향평가제도, 유출 사고 시 사전 통지, 정보 조치 권리, 열람, 정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예전에 행안부에 있었는데 이제 개보위에, 그죠? 줄여서 이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래서 개보위라 그러죠. 법정 손해배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사실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사실 개인정보가, 내 주민등록번호가 누출돼서 내가 직접적으로 입은 어떤 손실이나 피해는 뭘까? 얼마일까? 근데 사실 기분은 엄청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기 좀 힘들어서 그냥 법으로 정해버렸죠. 그죠? 법정 손해배상. 징벌적 퍼니티브. 이게 손해배상을 그냥 진짜 손해 입은 금액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징벌의 의미를 더해서 나쁘다는 또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면 징벌의 의미로서 아주 엄청난 손해배상 금액을 때린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정보사의 역기능으로서 이른바 정보격차가 있습니다. 정보격차. 정보격차는 됐죠. 이용의 어떤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활동에서의 어떤 차이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 국가정보화 지금은 이제 진흥정보화 기본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죠? 진흥정보화 기본법에서 똑같이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죠? 근데 사실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보격차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죠? 특히 재밌는 거는 민간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정보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도 정보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좀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을, 이른바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정보 소외 지역에 정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이른바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은 별도의 시각장애인 전용 웹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른바 웹 접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요즘에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이른바 초연결 사회, 스마트 사회, 이른바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른바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인간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보사회는 PC, 유선 위주로, 그죠?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현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운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갔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켜면 A에서 B로 입력을 하면 정보사회에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현실 공간을 축소해서 전자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A와 B 사이에 입력된 이 경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능정보사회,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갑자기 뭐라 그러죠? AI가 내재된 블랙박스 또는 내비게이션은 지금 교통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 드릴게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맞죠?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기계가, AI가 스스로 여기는 인간이 왜 이렇게 많겨? 다른 경로 없나?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데 지능정보사회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함으로써, 다시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함으로써 전혀 다른 맞춤형, 그렇죠? 지금 딱 막힐 때 대한도로나 더 안 막히는 도로 실시간으로 바꿔주죠. 엄청나게 많은 초지능, 엄청나게 많은 교통정보를 분석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상황인식 컴퓨팅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고 투명하고 즉각 바뀌는 세상. 초연결, 초지능, 유연성과 창의성. 특히나 최근에는 SNS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소통을 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엄청나게 대용량의 데이터.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죠, 그죠? 서울시에서는 심야 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 30억 통의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화통화 데이터와 500만 건의 택시 성하차 기록을 지도에 다 입력해서, 그러면 엄청 진하게 노는 어떤 길은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전화도 많이 하고 택시도 많이 다닌다는 것은 그쪽으로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엄청나게 대용량의 데이터 30억 통과 500만 건의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인간 개입 없이, 그렇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학습합니다. 빅데이터는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뭔가를 활용한다는 거죠. 서울시 M버스, 심야버스 노선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패턴과 경향을 발견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했죠. 근데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가 스스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데이터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도입하면 앞으로 어떤 버스 노선이 또는 심야 버스 노선이 필요할 것인지를 예측해 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기존에 인간이 택시 통화는 인간이 결정한 데이터죠. 근데 기계학습은 기계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 데이터를 다시 내가 넣고 분석해 봤더니 앞으로 이쪽 지역을 버스 노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미래를 예측해 준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다. 그죠? 판단하고 학습해서 사진 자동 분류와 같이 이제 요 사진은 가족 폴더에 들어가는 게 맞죠? 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해 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그죠?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집이든 회사든 학교든 지하철이든 아니면 내가 이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권화된, 직권화된 업무 처리가 아니라 분권화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거죠. 분권화된 업무 처리. 분권화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을 연결된 상태, 모든 사물이 연결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5G나 광대역 통신망이 있어야 되겠고, 최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유가 예보 시스템. 자,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서, 마이닝이 이제 채굴, 금광을 캐는 거죠. 그죠? 채굴하는 거라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서 했다. 국가 위관리 시스템, DNA 색인 시스템 됐습니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인간이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요구하기 전에, 방금 선제적 여기 있죠.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서 새 경로를 누르기 전에, 다시 뭐라고요? 새 경로를 누르기 전에, 그죠? 사고가 터지고 교통사고를 빨리 수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왠지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전에 기계가 스스로 상황 인식하고, 그래서 선제적이다. 그죠? 선제적이다. 그래서 예측적입니다. 맞죠? 선제적이고 예측적이고 과학적이고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업무 환경이 바로 스마트 업무 환경입니다. 스마트 업무 환경이죠. 스마트 워크는 기존에 재택근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당연히 PC와 유선, PC 위주죠. 그죠? 여기서 이제 모바일 워크가 됩니다. 이동 근무죠.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워크 센터라고 해서 정부에서 각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나 교통이 편한 지역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근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과천에 정보종합청사가 있었을 때는 분당에 사는 분들이 20분, 30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출근했는데 이게 세종으로 이전했죠. 그럼 이분들이 2시간씩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분당 거치에 스마트 워크 센터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에는 20분, 30분씩 출근하는 분들이 이제 걸어서 5분, 10분 안에 출근할 수 있죠. 그럼 가면 바로 클라우드에 자료가 올라가 있어서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하면 되죠. 결제는
전자결제를 하고요. 화상회의를 하면 떨어져 있지만 실시간으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되게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환경, 맞죠? 실시간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도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입니다. 2016 다보스 포럼에서 본격 논의됐죠. 초연결성,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엄청난 초지능, 그죠? 지능의 외부화. 여러분들이 AI 운전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기술 또는 여러분들의 운전에 대한 지능이 AI 자율운전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보다 잘하겠죠, 그죠? 지치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연비도 절약하고 운전하겠죠. 이른바 나의 운전 기능이 외부화된다. 또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운전에 대한 지능 또는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지능의 외부화, 초지능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세상, 이른바 초연결, 상호존, 특히나 IT와 BIT의 융복합은 지능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자동차라는 산업이라는 관점과 자율주행이라는 IT라는 기술이라는 관점,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게다가 전기로 다닌다면 상당히, 그죠?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죠.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있고 IT와 BIT가 융복합된 세상. 투명성도 증가하고 즉각 바로바로 반응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초지능되면 바로바로, 그죠? 바로바로 교통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꿔주죠. 적치성, 예측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이른바 정보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면, 자, PC와 유선, 인간이 시적 입력했다. 여기는 인간 개입이 없다. 지능화된 기술, 이른바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이른바 상황인식 컴퓨팅입니다. 상황인식 컴퓨팅. 가상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고 시간, 공간, 거리의 제약만이 없다면 이제 가상과 현실이 통합되죠. 이른바 증강현실은 어그먼트, 더하다는 뜻이죠. 현실이 더욱더 증가했다. 여러분들이 VR이나 기계를 쓰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현실에서 더 많은 사물들이나 정보가 보이게 되죠. 이른바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 버추얼 리얼리티. 이 두 개를 섞은 것은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이죠. 선제적, 예측적, 사전적, 과학적, 객관적. 선의 사과객. 원더걸스 선혜가 사과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선의 사과객. 실시간이죠. 맞춤형이죠. 지능화되고 개인화된 실맛지게. 그렇습니다. 선의 사과객, 실맛지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죠. 자, 정치는 이른바 간접민주, 직접민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확장된 민주성. 유성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이 전자기기로 그냥 바로 결정돼버리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연계된다. 프로비스, 데이터 경제, 인터넷 경제, 혼계사회.
디지털 컨버전스죠. 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지능정보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자, 플랫폼 기반 웹 2.0 또는 플랫폼 정부 서울버스 앱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버스 정보가 제공되죠.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 공개한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논다는 거죠. 버스 앱, 지하철 앱, 아주 많은 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앱이라는 플랫폼의 공간에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플랫폼 기반 웹 2.0입니다. 시멘틱 웹은 흔히 우리가 웹 3.0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관 검색, 조건 검색이라고 그러죠. 정보 자원을 스스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이른바 지능형 인공지능 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치면 자동 완성되죠. 전형적인 시멘틱 앱이죠. 너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이 날씨에 이 시간에 이런 거 치면 이런 단어 아닐까?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자기가 스스로 기계가 컴퓨터가 사람처럼 정보를 이해해서 너가 이거 찾지? 라고 알아서 제공해 준다는 거죠. 사물 인터넷 기반 웹 3.0이란 모든 기기와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그랬죠.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사물들 간 인터넷을 연결함으로써 맞죠? 사람과 사물, 사람 등이 정보를 교환해서 소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죠?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사물 인터넷 기반의 웹 3.0이죠. 자율주행을 이렇게 갈 때, 그죠? 도로에 있는 아주 많은 사물들이나 정보들하고 이 차가 이렇게 정보를 막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웹 3.0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초연결, 초진영, 초예측, 적시성, 상호전성, 투명성이 높아지는 세상이죠. 됐습니다. 요즘 이쪽에 시험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못하겠네요. 웨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웨어러블 IT. 됐습니다. 무선 이주죠. 와이파이 아시죠? 수요자 신속 처리. 신속 처리가 아닙니다. 선제적이고 사전적이죠. 예측을 해서 선제적이고 예측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맞죠? 요구하기 전에 맞춤형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험할 수도 있죠. Do it yourself. 내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SNS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1회 신청으로 일괄 처리.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정부 입사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내가 딱 이름 입력하면 제가 받은 걸 신청할 수 있는 걸 한 번에 싹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신청. 됐습니다. 민원 일괄, 정보 공동 이용이 되겠고요. 오토 서비스. 됐습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부르죠. 모바일 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오프라인으로 오죠. 온라인으로 불렀는데 오프라인으로 온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토 서비스죠.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이는 뭐 전자민원이죠. 가장 이제 발전된 형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으로 학교에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동사무소에서 내 등본을 우리 학교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전자적으로 신청해서 출력해서 줘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맞죠? 온라인으로 제출한다는 거죠.
O2O 서비스입니다. O2O 서비스. 모바일 워크나 스마트 워크를 하죠. IoT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적이다, 사전적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이 2020년에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라는 환경 변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